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자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와 토론 진행 자장을 맡은 서울대교육학과 신정호입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오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 또 이로 인한 교육 격차의 문제가 중요한 교육 이슈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관련해서 요즘 청소년들을 디지털 세대, 네이티브라고 일컫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들 세대의 문해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해력은 학습할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 봤을 때 이 문해력 저하는 또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유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런 기초학력 문제,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기초학력 문제, 교육 격차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내실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이것이 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 기초학력 저하 문제, 교육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은 두 분 교육 전문가의 발제와 5분의 교육 관련 단체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제는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의 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와 대응 방향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김희삼 교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계시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석사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KDI 인적자원 정책연구부장을 역임하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혁신과 관련해서 경제학자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 연구, 그다음에 현장 개선을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 실천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 김희삼 교수님 발제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김희삼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이 토론회 초청을 받고 전체 제목이 디지털 시대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디지털 시대하고 초중등 기초학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왜 디지털 시대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사실 지금을 무슨 팬데믹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 격차가 발생한 것은 또 IMF 이후에 또 심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불평등과 함께 또 IMF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 문제하고 또 답을 다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이 학력 문제가 훨씬 더 불거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지털이 또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혹시 점심 굶으신 분들 계신가요? 다 드시고 오셨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밥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들도 마찬가지여서요. 아동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근데 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췄다는 것은 이건 빈곤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이다라는 것은 절대 빈곤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아까 인권의 문제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또 빈곤의 문제로, 특히 절대 빈곤의 문제로 경제학자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는 아까 문해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문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광복절 연휴가 이렇게 3일 이렇게 되었다는 기사의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사흘이 네티즌들은 4일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사흘이냐, 3일이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로 사흘을 또 찾아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기사를 쓰면서 사흘을 숫자 4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흘뿐만 아니라 금일이 오늘인지 모르고 금요일로 아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중년들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워케이션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휴가처럼 어디 나가가지고 거기서 노트북 하나 꺼내놓고 온라인 접속해서 일을 하고 이런 새로운 일의 방식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양쪽 다 디지털 시대에서 서로 문맹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식당 중에 업주가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라는 어떤 글을 올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한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그 심심함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한글 전용이 또 초래한 문제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한 절반에 가까운 이 표제어들은 한자어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 과기원에 있으면서 수많은 과학 용어가 나오는데 소립자라는 말 있죠. 거기 소자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소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원소할 때 소자거든요. 그래서 elemental particle 그걸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은 그 뜻을 사실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문해력 그리고 교육격차는 더 커졌다. 그래서 초등등에서 코로나 양극화가 보인다는 것은 여러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까지 탔는데요. 2019년에 한겨레에서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 하는 기획 특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6명 정도만 계층 상향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청년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인서울 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다니고 있는 애들은 16명밖에 안 되고 100명 중에 2명만 스카이입니다. 근데 온통 우리의 관심은 다 인서울 혹은 스카이에 가 있죠. 그럼 나머지 84명의 평범한 청년들, 사실은 평범한이 아니라 대다수의 청년들의 삶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닌가. 특히 저 피라미드 구조에서 좀 기층에 속해 있는 그런 청년들, 사실은 출발점이 기초학년 미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처럼 보이게 지금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 집중형 피라미드형 교육 경쟁에서 정말로 윗부분만을 보고 있고 그 아랫부분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속적인 아젠다를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기초학년 미달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2016년, 17년 그 이후로도 계속 기초학년 미달 학생 비율도 커져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우리가 다중적인 고갈등 사회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불평등도 높은 편인데 그런데 이념 갈등, 정치 갈등, 성 대결,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런 온갖 갈등들이 조사 대상 중에서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분산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선택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성간 갈등 같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저게 근원적인 불평등입니다. 노동성 불평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파생적인 불평등이에요. 결국은 부모 세대의 소득 자산 불평등이 다음 세대 교육 불평등을 파생시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교육경제학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교육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유전의 문제는 없는가? 근데 우리가 유전이라고 했을 때는 공부머리 이런 거 많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능력조차도 실제로 환경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세 12개월 된 아이들의 지능을 측정해 보면은
가정 배경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환경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또 그냥 좀 똑똑한 아이들이 나올 수 있고, 잘 사는 가정에서 좀 무슨 아이가 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의 지능이 가령 영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4세 정도의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 사는 집에 공부머리가 좀 잡혀있는 애들과 못 사는 집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 학교 들어갈 때 양분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시기가 더 빠릅니다. 영국은 한 만 6세 정도인데 우리는 만 4세 정도에 이미 그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지능력 발달에는 3에서 5세 이 시기에 인지능력의 격차가 딱 생기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중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육, 유아교육 단계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좀 환경이 안 좋은 부모들은 아이 식탁에 빵과 우유를 얹어주는 것으로 아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투잡도 뛰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좀 고학력 전문직 부모들이 저 시기에 해주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언어를 습득하게 하고, 사실 문해는 또 저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못하고 아이를 나무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교육 관여하고 양육 관여도 아이들에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한국은 요즘 보면 공정, 능력주의 이런 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근데 어떤 비판은 사실 거기에다 결론을 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집 아이들, 부모가 고학력인 집 아이들이 실제 공부 시간도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도 더 많이 한 거죠. 니들 놀 때 나는 더 공부했어. 그래서 나는 더 좋은 데 갔고 나중에 더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격차는 당연한 거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공부하는 습관,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것들, 이것을 습득하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뒤로 갈수록 직업훈련의 성과는 미미하지만 취학 전에 이런 조기 프로그램의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안정의 양육 환경도 중요하고 또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능력까지 균형 잡힌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멜로우 실험 아시죠? 그 실험에서도 보면 가장 최근 버전 이런 겁니다. 좀 가정이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오히려 판단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우 그냥 먹어버려요.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너무 빨리 눈을 떠가지고 내 부모는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긴 시기에서 장기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물질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가 6.25 때 태어난 아이들, 6.25 동의들이 평생에 걸쳐서 그 결손이 컸습니다. 신체적인 결손, 직업적인 학력 면에서 결손도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것은 이전에 스페인 독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19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또 우려하시는 우리 의원님도 계셨지만 특히 환경이 안 좋은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더 그 데미지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초학력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 그 다음에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배우는 능력, 학습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들어가게 되면 문해력하고 수리력이 또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그 정의, 측정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정작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적인 논쟁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리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정 배경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다는 증거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OECD 피사에서도 레벨 2, 이 수준 미만을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했을 때 그 미달 비율 아이들이 2015년, 2018년에서 더 커져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그 이후에 대학 진학률에 또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기초 미달 수준 비율이 2000년에 비해서 2015년에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경 극복 학생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 환경은 하위 한 4분의 1 정도에 들어가지만 성적은 상위 4분의 1에 들어가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그 학생들의 비율도 근간히 줄어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알림이 자료에서 A, B, C, D, E 등급에서 2등급 비율을 받은 학생들은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압도적입니다. 기초학년 미달 중학생 비율이 증가세를 이루면서 이게 대충 그 궤적을 보면 U자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도 가세를 했겠지만 그 이전에도 증가세였다. 이건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학습 결손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OECD의 방문에 따르면 향후 80년간 학습 결손을 위한 한국의 GDP 손실은 3,3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미국은 몇 경단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비대면 원격 교육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 특히 비인지 능력이라든지 정서 점수 회복에는 원격 교육의 효과가 좀 EBS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채워주기 어려웠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교육 격차가 커지는데 우리가 K자형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것이 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게 되면 그레이트 이퀄라이저로서 학교 공교육의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클수록 환경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은 유토리 교육을 받았던 세대, 그때는 보면 토요일 수업 없애고 수업 시수가 줄었거든요. 그 시기에 교육 격차가 커졌다는 이제 증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학력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가 방안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단조사 평가 체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또 필수는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기 초 대비해서 학기 말이 좀 줄었다가 그 다음 학년은 또 다시 높아지고 이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수능 합성지도 평가인데, 네, 이제 이게 또 표집으로 하다가 전수로 갔다가 다시 표집으로 전환이 됐죠. 이제 그렇게 보면 표집일 때보다는 전수 평가를 하는 시절에 물론 비판은 많았죠. 부작용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좀 줄어들었었다. 그래서 학교가 좀 챙기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은 언제 발생할까요? 사실 지금 초등학교는 이제 평가 대상에서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교육청별로 학교에 재량에 따라 하고는 또 있습니다만 저는 전수평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민 건강보험에서 다 개인이 건강보험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만 해가지고 우리나라 40대의 유병률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만 알려줄 뿐이지 그 사람을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진단은 개별적으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해야 된다. 보통 보면은 숙고자 발생하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분수 나올 때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방과후 학교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방과후 학교의 평가를 분석해 봤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가지고 했어도 마찬가지고 학교 알림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팬데믹 시기에는 방과후 학교마저도 운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은 반복이 필요해요. 동영상의 강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반복을 할 수가 있는 중요한 툴이 생긴 것인데, 근데 그거 제대로 안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크 같은 경우에도 무크의 수료율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그게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교사의 피드백이에요. 선생님이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아이의 성과들을 짚어나가주는 그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뒤처진 학생들을 끌어올리는데 넘버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는 것도 물론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특히 피드백을 주면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또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열의와 열정. 그 다음에 특히 동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 보면 협력적인 그룹 학습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피어 튜터링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딱 맞는 이 학습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협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 방식도 기창의 부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유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낙제가 없기 때문에 모던 타임즈에서 그 다음 공정으로 조립되지 않은 것들이 막 넘어간 것처럼 아이들이 밀려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중등학교 선생님들 한 250명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한 30가지의 교육 전략을 두고 어떤 것이 학습 효과가 가장 클까요? 라고 했더니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1등을 맞추셨어요. 개별 학생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그런데 이 피드백은 교사의 노력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선생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과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늘리라 하더라도 그 반대쪽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잘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 그 에듀테크를 좀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이해하는 표준학습에 머물러 있고 시험도 딱 얼마나 외웠는지를 보고 끝냈는데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성조하는 이 심층학습 단계로 못 갔죠, 그동안. 그런데 앞으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면 수업 시간에 이제 모여서는 연대면 상호작용이 풍부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예상의 교육 목표를 도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 델리에서 저소득층 중학생 대상으로 컴퓨터 지원 방식으로 맞춤형 학습을 했더니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방과 후에 아이패드 같은 걸 주고 했을 때도 국어 수학 과목에서 굉장히 큰 성취도 향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생들이 수학이라든지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키대 국제행색대학원에서 통계학 꼴찌였던 학생 2명이 저 코스웨어를 했더니 학기 말에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성과도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EBS가 AI 펜톡을 또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성과 분석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범학교 사업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영어는 진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어 노출량. 그리고 영어 울렁증은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건데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데 저는 코스웨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기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형 독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내가 더 훨씬 더 디지털 기계를 사용할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EBS가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 문해력.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자리고 책을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초학력과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연결되는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성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할 때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초학력, 즉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지표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여러 지표들을 저희가 동시에 같이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였냐면 어휘력이었습니다. 또래 수준에 맞는 어휘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더라. 실제 보면 미국 연구를 보면 언어 환경 관련해서 만 3세를 기점으로 해서 3세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때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하고 언어 노출 빈도를 보면 3년간, 그 이후 3년간 추정된 겁니다. 노출된 언어 빈도의 차이가 얼마 정도는 아니라 3천만 개 정도 난다. 결국은 언어 자산이라고 하는 게 학습 자산으로, 그 이후에 경제 자산으로, 또 삶의 자산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고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 연구를 봐도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어휘 수준 비교 연구를 한 걸 보면
한 다문화 가정 아이의 30%, 연령별 10명 정도가 학교를 입학할 시점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1년 정도 어휘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쫓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조기 개입의 문제를 학교 교육이 시작한 이유로 볼 것이냐, 그 이전에도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좀 사회적 논의도 같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두 번째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이십니다. 정 교수님은 한국교원대에서 컴퓨터 교육으로 교육학 박사를 받으셨고 교육부 2025 개정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위원, 또 한국정보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정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제목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주교육대학교 정우식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표현, 저도 이제 최근에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이 학력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초학력 또는 교육격차, 학습격차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장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 꼼꼼히 몇 번씩 읽어보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디지털 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학습 격차, 이 원인을 조금 더 좀 깊게 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술적으로 증명이 됐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정책 연구를 진행하면서 살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교육격차에 대한 개념이 학자들마다 상당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또 기초학력보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에 학자들이 얘기했던 학력의 개념에서 상당히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격차의 원인들은 제가 정리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죠. 개인이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인지적, 정서적인 능력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초학력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여기에 너무 초점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 두 번째 가정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따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부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학교 변인일 텐데요. 학교 변인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역 변인도 마찬가지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 변인과 지역 변인은 그동안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사업이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 결손인데요. 학생들이 이미 초등학교부터 누적된 그 학습 부진을 이러한 앞에 어떤 환경이 다 갖춰지더라도 할 수 없는 어떤 부진이 되는 상황이죠.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부진에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같은 학급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해소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오늘 KTX 보면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는 뭐냐면 서울시 중단연구결과인데 2010년도 19년까지 거의 12여 년 동안에 관찰한, 중단에 보니까 특정 학생들을 쫙 9년 동안 관찰한 거죠. 10년이죠.
관찰하는 거 보니까 언제 가장 많이 벌어집니까? 중학교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그 간격이 같아지지는 않지만 많이 학생들이 공부하겠다는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정책으로 해서 되는데 중학교도 문제예요. 저희 아이도 벌써 이제 다 이제 대학생이긴 합니다만 중1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이런 것들 언제 100점 올백 맞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하나 틀렸다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중1 때 우리 아이 지금 전체 공개돼서 좀 미안하지만 수학 성적이 60 몇 점 나와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냐? 아니요. 거의 올백 맞았죠. 이게 문제라는 건데 문제는 저는 사실 EBS 수능 강의 연구를 2000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의 교육이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소득 수준이 내지는 부모의 학력이 내 가정 환경이 학교 환경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개체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는 사실 왜 안 하고 오늘 김율 이사님 사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중학교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학원 가지 않고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가 아이들이 부모 학력뿐만 학력에서도 똑같은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이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가장 큰 여기 이 데이터에서 깜짝 놀란 게 이 중학교 때 갑자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도 하고 있는 게 같지 않아요. 드디어 목격 교육이 저로서는 꿈에도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원격 교육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를 2004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들어가면서 7년간 동안 연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하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세상에 초중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수업을 중단하고 해서 84.5%라고 해요. 전체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달 정도 중단되고 EBS 온라인 클래스나 또 민간기관의 또 이학습도 여러 공공 민간 다 협력해서 그나마 학교를 빨리 문을 열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교육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몇 개만 볼까요? 사교육 참여 시간이 증가한 학생들의 비율. 상급 학생일수록 초중고 모두 다 높게 나오죠. 오히려 잘 됐다 하고 나서 저는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적이 저는 마침 그때 2020년도에 뉴질랜드 영문을 갔어요.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교육부나 여러 교육 전문가들 같이 이런 지침들 만드느라고 정말 새벽이 뭐고 없습니다. 전화 오면 그대로 받고 토론하고 엄격하게 하고 했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우리 한국 교육과정은 왜 수능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예를 들면 아이들의 성취 수준을 좀 맞춰주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가.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우리는 원격 수업 하다가 학교에 나와 출석수를 하니까 뭔가 수행평가하느라고 정신없었죠. 저는 외국에서 조금 이제 뉴질랜드 교육하고 비교하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이. 뉴질랜드 처음부터 끝까지 웰빙을 외치더라고요. 너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집에 있는 것만 해도 다닌다라는 거죠. 역시 이러한 교육 격차에 대한 인식은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인데요. 원인을 보면 학생들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발생했다. 내지는 학부모 학습 보조 요구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진 않거든요. 원격에서 디지털 바뀐다고 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가요. 그러면 격차는 발생하지 않았어야죠.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원격 수업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격 수업이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해서 원격 수업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호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원격 수업 때문에 아이들의 격차가 발생했다. 아니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격차는 훨씬 더 커졌죠. 그나마 그 격차를 줄여주는 게 저는 원격 수업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뭐냐라는 거죠. 원격 수업 환경이 기존의 대면 수업과의 환경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학생들의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디지털 소요, 정보 격차 이쪽에 조금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는 어떠한가 봤더니 심각합니다. 이게 2011년, 10년도에 최고치 이제 같은 검사인데요. 한국교육학술정에서 매인이 국가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평가합니다. 2010년대 11년대 최고치에 우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심각한 것은 학교 범위에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누적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는 OECD 피사 평가 결과인데요.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하는 비율도 30개 국에 29위, 거의 꼴찌였습니다. 제가 201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1원이 줍니다. 세계 3위, 4위 뭐 하면서 IT 교육 강국, IT 강국뿐만 아니라 ICT 교육 강국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습의 목적으로 ICT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1996년에 저도 교편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교단 선진화 사업하면서 모든 초등학교에 PC랑 인터넷 보고를 했었죠.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100만 원 넘는 컴퓨터 사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원 보내줄까, 책 사줄까, 학교에서 무슨 방과후 온갖 하면서 무언가를 교육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아이폰 뭐 시리즈 책을 보니까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또는 100만 원 넘는 스마트폰 사주면서 아이들에게 뭘 우리가 요구를 했냐고요. 여러분들도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사실 이게 PC보다 더 성능이 좋거든요. 옛날 10년 전 PC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제대로 쓰는 방법, 학습에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일 잘하는 게 게임이죠. 이런 데이터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목적으로 ICT, 스마트폰 이런 걸 사용 비율이 최하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정보 격차도 심각해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 교부 학교 교비를 나눠주면서 이전에 정보와 ICT라는 그런 교육용 따로 목적 경비로 내렸는데 이걸 통합해서 내려보는 바람에 PC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소프트교육 초등학교 6학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17시간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학술대회 하는데 전국교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조사를 했더니 전체 학생 3분의 1이 컴퓨터 코딩을 뭐 그렇게 강조했대지만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왜냐면 재구성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강한 놈이 오고 있죠.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보 격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격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바꾼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 어떻게 바꾼다고요?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간의 그 격차를 또 내가 AI를 제대로 못 쓰면 다른 사람은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쓰는 사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철저하게 워낙 우리 김일성 교수님께서 기초학력 원인이나 대처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조금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고 좀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OECD가 2030 학습 나치판이라는 이런 그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료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예측 불가능하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었겠죠.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소위 말하는 Transformative Competency. 이거를 뭐 번역하는 사람 변혁적 역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혁신적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앞으로 사회가 이전에 우리가 21세기 학습자 역량이라고 해서 이거 많이 이용했거든요. 포시라고 해서 뭐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얘는 제가 추가한 거고요.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네 가지 창의성 이런 것들을 핵심 역량으로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이 역량이 과연 미래 사회에 정말 필요할 것인가 누구도 확신 못한다는 거죠. 바로 확신하지 못한 예측 불가능 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두 번째,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는 가치관과 상대가 틀리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 속에 있을 수 있고 그 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전에 창의성을 키워야 된다. 어떤 자기 지도성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가 변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변화하는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 상당히 앞선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보다는 열병을 중시하고 정답이 없는 교육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초학력은 어떤 정답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우리 김희성 교수님 글을 쭉 보면서 의미 있는 글귀가 하나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기본적인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미래에 살아갈 역량. 어디까지를 기초학력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겠죠. 우리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얘기하는 성취 기준,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고 앞으로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보는 역량은 다르겠죠. 이런 정의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어 수학 성적 올리는 것 이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역량의 공통적인 건 아까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 그림에서도 데이터 리서치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저는 그게 디지털 역량이라고 보는데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100만 디지털 양성이라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정과제로. 100만이라는 숫자가 우리 교육계에 직접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왔는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이 내용에서 보니까 초중 속도의 교육 필수하게 하면서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초중고부터 체계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교육을 엄청 강조를 한 때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5,892시간 중에 17시간, 0.28%. 단 1%가 아니고 0.28%. 그 숫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0.28%. 중학교 34시간, 겨우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업 시간 중에 요만큼 가지고 이걸 17시간에서 34시간 늘리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서도 늘리겠다고 확정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시안에서는 쉽지가 않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이제는 못 쓰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자, 이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6년에 우리 학생들 휴대폰 제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인권위에서 했는데요. 이 결과가 또 제가 찾아봤어요. 최근에 했던 걸 봤더니 2021년도부터였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기본권을 제하고 헌법에 자유권의 행복 주권을 위반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학교 이거 안 고칩니까? 왜 이거 안 고치죠? 법을 지켜야 될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왜 이걸 지도 못합니까? 못 쓰게 하고 있어요. 내 눈에서는 안 쓰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 말 괜찮아요. 여러분 강의하면서 필요하면 핸드폰 듣잖아요.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 필요하다는 게 저의 해소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나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디지털 기술을 최근에 기초학력 진단 학습 지원 시스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서울시랑 KT, 랜선형, EBS 누리학,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사업들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정말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EBS 온라인 클래스나 KBS에서 운영했던 이하스터만 가지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민간 여러 기업들 또 국제적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IT 기업들의 그런 솔루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거든요. 민간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한 추천 시스템이나 아까 소개되었던 AI 펜토, AI 학습 분석 시스템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 9월에서 21년 2월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깔랑 6개월을 하고 저보고 분석해달라서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321개 교육 중에 2만 1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의 사전사고 검사 짧은 기간이라 통계적으로 아주 유효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적으로는 다 향상된 걸로 나왔고요. 특히 읍면 지역의 학생들의 효과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돌봄이 부족했던 아이들의 효과가 높게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에도 기초학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연수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선생님들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에 참여했던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 교사, 학부모 다 만족도가 대단히 높죠. 4,0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선생님들,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라고, 그렇다라고, 매우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62%나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육부 오늘 안 오셔가지고 오셨으면 한마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폐지됐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왜 없앴는지. 결국 기초학력을 해소하려면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혼자서요, 학급당 학생 수가 24명 가까이 되는 우리 초중고학교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제가 연구전을 가는 걸 미국에 잠깐 1년 대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ABCD, B와 D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3개월 만에 프리토킹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니요, 담임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 다른 아이들 가르쳐야지 외국인 이 아이 하나 위해서 한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교실 딱 가자마자 다음날부터 PC, 교실에 PC가 한 4-5대 있었습니다.
정기 수업하기 전까지 이렇게 듣고 간단하게 단어 듣고 따라하는 이런 거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을 앞다 우리 아이 옆에 선생님 한 분이 앉아서 지도를 합니다. 그 선생님은 한국어 저는 몰라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꾸준히 옆에 있고 끝나고 나서는 나머지 공부 또 그렇게 그런 저희 아이처럼 외국인 아이들만 데려다가 또 이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학부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학력이 높든 낮든 이거 녹색 깃발만 올렸던 애이죠. 저도 녹색공원에 같이 가동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학부모는 누구든가요. 우리 아이들 옆에 직접 돌봐줄 수 있는. 그런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장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이거 없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학력이다, 가정 배경이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학교의 배경이다, 지역의 배경인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이 아이들에게 두 개 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나 이 아이 부모가 가만히 있잖아요. 왜 우리 아이에게 안 주냐?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3개면 충분할 것 같다가 6개를 하게 됩니다. 실제 기초학력 하시는 선생님들 보십시오. 기존 업무 다 하고, 다른 아이 다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요. 뭐 1년, 2년 가능합니다. 열정 페이. 3년, 4년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아이들하고 기초학력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가 형성이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공부할 수 있게끔 그 선생님을 보고 공부하는 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선생님도 너무 힘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 장벽을 없애는 것이고 그 장벽은 어쩌면 AI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에듀테크 컨텐츠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오늘 맺은 말은 교육학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이런 IT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 사장님 계시니까 중학교도 좀 한번 어떻게 좀 만들어서 중학교만이라도 이제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걸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실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교육을 할 때 학생 혼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하고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교사가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교육을 했을 때 차이가 크게 나다. 학생 혼자에게 맡겨두기보다 좀 체계적으로 교사가 같이 참여하는 활동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그 효과는 크다. 그리고 혼자 학생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했을 때 학습의 효과성 분석을 성취 수준별로 했을 때 되게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취 수준이 높은 애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혼자 공부를 해도 성취 결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오히려 성적이 낮아지는 그 격차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환경, 디지털 환경을 배제하고 앞으로 맞춤형 교육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지털 교육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저희가 시작할 때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5분을 모시고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 7분 정도로 줄여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오늘 또 참여해 주실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 질문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이제 발표해 주신 김희성 교수님하고 정영식 교수님 발표하실 때 제가 참 공감되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제부터 소개를 드린다면 저는 경남 진영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하늘중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경수입니다. 과목은 영어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다문화 학생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한 10년 전에 EBS에서 파견 교사 생활을 해가지고 영어 강좌 혹은 또 영어 교재 집필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김희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참 공감되는 내용이 기초학력 교육 격차 완화책으로 방과후 학교의 중요성이 참 중요했는데 코로나 시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중단된 게 많이 아쉬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과후 학교는 솔직히 이제 소수 정렬을 해가지고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교사들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바로 좋은 궤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저희 경남 교육청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 교육청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 경남 교육청 교사들이 방과 후에 혹은 야간에도 경남 학생들을 한 3에서 15명 사이 학생을 구성해가지고 본 학생이 아닌데도 저는 이제 진영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 제도나 학원 경남의 고성군의 학생들까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요, 영자 신문을 좀 더 영어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영자 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영어에 심숙해지고 어휘를 늘려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업을 월, 수, 금요일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프레이즈하고 캔바라는 툴을 또 화요일, 목요일 날 저녁 7시 45분부터 9시 15분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방과후 수업에 좀 확대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존에 이제 방과후 수업의 좀 약점이라고 하면 이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1학기 중에 방과후 수업을 하다가 멈춰집니다. 그럼 학생들이 잘 따라오다가 아쉽네요. 좀 이따 여름 방학이면 끊어지네요. 할 수가 있는데, 올해 경남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그 담당 교사하고 실제적으로 피드백을 이루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명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보면 아까 그 디지털 기기로 인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음영 학생들이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 수업하고 약간 일치되는 게, 제 수강생들의 상당 부분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그 사교육이 좀 근접하기 힘든 그러나 노후층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그 학생들이 저를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저는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우리 원래 학교에서라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정의 성취감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언제든지 선생님들 질문하면 꼭 그 수업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든 안 그러면 오전이든 오후든 제가 답변을 따로 또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오늘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특히 중위권 혹은 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되고, 오히려 또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약간 당황했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학교 정책의 참여에 있어서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나이 드신 경험 선생님들의 어떤 그 노하우하고 결합해가지고 학교에서 많은 안정감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자연재해나 혹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저희는 곧바로 바로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구축한 것만 하더라도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이제 패널 발표 끝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다음은 이윤경 회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10분짜리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줄여서 하라고 하니까 이 준비한 자료를 조금 빨리 네, 읽겠습니다. 일단 기초학력 길러주는 것이 기본권이라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학력보다는 모든 아이를 책임지는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위원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창동여중을 견학해서 거기서 교육부와 함께 이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제목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역량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기초학력 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 제목을 보면서 디지털 시대와 기초학력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또 디지털 시대라서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에 두 발제자분도 그런 고민에서 발제를 준비하셨던 것 같고요. 발제 자료에서 보여주신 여러 데이터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 기초학력을 얘기할 때 이렇게 거론이 되었던 자료들입니다. 새로운 자료는 아니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학부모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이 자리에서 좀 정리해서 전달하면서 이런 논의가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질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초학력의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초학력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대부분 교육계에서 읽기, 쓰기, 세마기와 거기에 포함해서 의사소통과 관계성을 추가한 4RS로 대표되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잘 습득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흘과 심심한 사과를 예를 드셨는데요. 요즘 세대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죽은 단어들을 모른다는 이유로 기본이 안 되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닐 뿐더러 논리도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직 기자들이나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적었던 그 2009년에서 2016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로 이루어졌던 시기에 중고등학생을 지냈던 지금 현장의 20, 30대 교사들도 맞춤법이 다 틀리고 어려운 그런 한자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수평가를 할 때 이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었죠. 근데 표지평가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됐다라는 논리는 그래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교육감들도 이런 이유로 지금 이 기초학력 평가를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수평가일 때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냈던 건 그 이유가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간 비교, 학급 간 비교, 그 다음에 교사 간 비교에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을 그 전수평가에 맞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사교의 문제집이 다 그 성행할 정도로 전수평가가 가져오는 그 악영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명심보감을 외우고 한자어를 많이 사용해야 유식하다고 인정했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면 지금 기성세대가 현재 시대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해력을 기르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학교폭력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심의를 하다 보면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학폭사항이 굉장히 많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팔로워와 팔로잉의 차이를 모르고 피드와 스토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DM이 여전히 다이렉트 메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심한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이라고 이 시대에 맞게 고쳐 쓰는 것으로 좀 그 논의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구구단을 잘 외우고 공식을 많이 외우는 것이 세마기를 잘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9, 3은 27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12 3개인데 3이 부족하니까 27이구나 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고 사자성어를 섞어 쓰는 것이 아니라 짧고 쉬운 말이나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교과서를 읽고도 중요하게 와닿은 내용이나 느낀 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같은 수업을 듣고도 이해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데 이것을 오지선다형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틀린 답과 섞어놓고서 정답을 찍는 것보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교사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IB 시스템처럼 모든 과목에 서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열티를 지급하는 외국형 IB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형 교육 시스템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은 교육의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입니다.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고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게 양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만 5세 초등 조기 입학 정책 역시 일찍부터 사회 취약 계층에게도 코딩 교육의 기회를 넓히자는 대통령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기사가 보도돼서 교육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초등 34시간, 중등 68시간 이상의 정보 과목 확대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에도 없었던 초중 코딩 교육 필수화라는 단어가 담긴 이번 방안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디지털 인재 양성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별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디지털 원주민인 학생들이 사실 성인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부터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섯째,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서 지적하신 대로 학력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디지털 교육은 학력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론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강남구청 인강 같은 유명 사교육 업체의 인강을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학력 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이 낮은 이유는 인강 때문이 아닌 환경적 요인이 더 많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맞벌이 가정, 조선 가정, 이주 배경 가정 등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반형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 요인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AI나 디지털 교육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낙후된 인터넷 환경, 돌봄 공백, 난도, 경계선 지능, ADHD 등 개별적 요인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대한민국 1호 미래 학교인 서울 창덕여중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고요. 모든 교실에 도움교사가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녀만 남겨져서 나머지 공부를 하느니 학원을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을 설득할 방안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기초학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높이는 것이 사교육 도움 없이 공교육만으로 가능한가? 학교만 보내면 다 되는 것인가? 지역 격차, 학교 간 격차, 교사 수급 문제, 교사의 역량 차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디지털 역량이 정보 교과만 확대한다고 빌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 융합 수업이 필요한데 이는 교장과 교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자치 시대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가? 현재도 사교육기관에서 코딩과 AI 분야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메이커 대회나 골드버그 대회 같은 창의력 분야에서도 사교육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학생의 수준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손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교사와 지역사회 복지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연계와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자기 삶에 유익함을 주는 시대를 말합니다. BTS나 김연아 선수까지 코딩을 필수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기능을 잘 찾아서 활용하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취사선택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갖추면 됩니다. 요즘 정부의 교육 방향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강국의 인재 양성이 아닌 디지털 시대를 살아나갈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교육 격차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가치, 교육에 추가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견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패널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님의 의견을 좀 했는데요. 제가 마련한 원고를 갖다가 빨리 읽어 나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획된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기초학력 정학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물을 보면서 기초학력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야기된 것인가입니다. 김희상 교수님의 발제문 중 디지털 시대 플러스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문해력을 짚어주시며 예로 기자가 기사 제목에 숫자사와 흐를 쓰는 씁쓸한 현실을 보면서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에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교육계 현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입학의 사교라는 단체 생활에 적응하고 또래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배움을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은 셧다운 상황 자체가 피해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 역시 고교 입학 시절부터 원격 수입이 도입되고 지속되는 마스크 쓰기와 불연속적인 등하교가 반복되었죠. 장래 실력도 모자라는 코로나 세대라는 낙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해재난 상황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어른들에게도 혹독한 시기였지만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은 데는 갑작스런 재난 상황의 이유도 있겠지만 초기 원격 수입이 도입되고 안정되기까지는 사실 생각보다 길었고 수없이 숫자와 진급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는지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한 수업이었는지 대면 학습과 원격 수업의 차이를 반영한 수업 방식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원성도 많았지만 처음 겪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당국과 학교, 선생님, EBS, KBS 등등 고생을 참 했습니다. 원격 수업을 보면서 학부모는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재난 상황 이전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참 문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학력 격차 문제와 과도한 사교육비, 시험 없는 학교,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포집을 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 방법 등등입니다. 정말 이 정도는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잘하거나 또 너무 모자라는 아이는 별도의 특별한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김희상 교수님의 학기조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표집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한계가 있어 개별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에 큰 공감을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별 학력평가 연차별 학계 방안을 제시하며 2022년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를 전면 전환과 2024년도부터는 단계적 적응형 검사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AI, 빅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 등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 맞춤형 보정이 되어야 하고 학생의 학력을 관리하고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정말 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공부라는 것이 과연 그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한 기쁨은 없는 것인지 정량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와 함께 이루어질 수는 없는지 받아쓰기 시험과 나의 성적을 알려주는 것이 꼭 인권 침해이고 시험 없이 놀아야 하는 것이 답인가입니다. 학부모는 시험에 오히려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능력을 길러주며 두뇌를 사용하게 해줘서 학교 수업 중 그 깨닫는 과정에 성취감과 만족도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험의 부재 및 평가와 함께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초학력은 말 그대로 최소한 교육받은 자로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서열화, 경쟁교육 등 초등 시절부터 과도한 사교육비를 들어 성적 지향에 대치적 학업과를 두는 그런 영상과 매칭시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 속에서 기초학력 미달 상태로 계속 학력을 올라가는 것이 진정 인권침해입니다. 코로나19로 등장한 교육의 변화입니다. 발제문 지적처럼 비대면 원교육 수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세계적인 통계 결과는 학부모들에게도 고스란히 체감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원격 수업을 지켜보면서 자기 관리 능력, 학습 태도 등 자기 주도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고 조기에 부모의 교육 관여와 양육 관역의 차이가 자녀의 지능 발달과 공부 습관 및 학습량의 차이를 가져와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을 받는 목적이 내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면 타고난 개인차 학습 환경에 따른 차이가 분명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을 제도적 보완책과 개성 자체를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현재 학교 수업 형태가 아닌 기존 학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장점을 살린 블렌딩 러닝으로 간다고들 합니다. 김희상 교수님도 학교 수업에서 도달하기 힘들었던 학습 꼭대기를 블렌딩 러닝으로 올라보자고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원격 수업 도입 이후 성적이 상승 변화한 이유가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개별 학습량, 학습 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학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적이 하락한 이유도 원격 수업에서의 그런 집중력 하락, 등교 횟수 감소에 따른 학습 의욕 저하 및 자기관리 소통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하도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학생과 교사의 상호소통이 아닌가 싶고요. 발전자도 지적하신 협동성, 인내력 등 비인지 역량과 정서, 점수 감소 회복에는 원격 교육이 효과 없음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정영식 교수님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왜 차이가 나느냐라는 화두와 학생 간 디지털 격차도 심하고 지역 간 정보 격차도 심하다는 점, 이를 디지털 역량 개발과 소양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학습 능력 격차 해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30개국에서 29위라는 상당히 획기적이고요. 컴퓨터 정보 소양에서의 격차가 학생의 학업 성취 전반에서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컴퓨터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은 학생들이 갖춰야 될 그런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학교당 정보 교과 실수가 전남 지역의 경우 울산보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당 디지털 교육 실습 실수도 전북과 세종시의 경우는 2배 차이가 있어 지역 간 정보 격차 심화가 큽니다. 컴퓨터 교육 가능한 강사도 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는데 지역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상황은 너무 뒤처지고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주 근본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또 스마트키 제공과 저소득층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와이파이 공유비 등 제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요즘 기업에서 수요는 많은데 개발자가 없어 ICT 업계를 중심으로 개발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기술을 앞서지 못하면 느린 성장과 불균등을 심화시킨다는 발제자의 말씀에 큰 공감이 갑니다. 디지털 수양 윤리 교육도 함께 가야 합니다. 얼마 전 강주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필반과 시험지와 답안지를 해킹하고 유출하는 문제, 오랜 시간 아이들이 게임을 해서 엄마의 잔소리도 늘어납니다.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 특수한 재능과 기술력을 가진 이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활동도 정작 범인을 잡고 보니 청소년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작 발굴되었으면 IT 인재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우리 사회가 갖춰주지 못해 범죄의 굴레를 씌우게 된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정작 본격적인 디지털 교육을 받고도 윤리의식 없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다면 장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 확대와 더불어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공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에듀테크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다문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배려와 공감이 없다면 수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 역시 개개인 학력 격차가 가정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거나 최소한 학교라는 공동체 공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희상 교수님의 발제문 중 코로나19 학습 결손 방지 시 생애소득 3% 하락, 향후 80년간 한국 GDP 손실이 3,300조에 달한다는 경제적 손실 계산
2023 AI 기반 맞춤형 학습 도입으로 3시간 테스트만으로도 3년 이상 가르친 것처럼 학생의 선의식과 실력을 파악할 수 있고 인간 교수라면 포기했었을 학생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인공지능 교수자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경우에는 학생의 그런 그 기초학습을 갖다가 도와주는 온라인 보조 교사도 운영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어 말하기 격차 완화로 EBS에서 AI 펜트워크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의 점수 확인과 바로바로 분석하여 피드백을 해주는 것과 평소 선생님도 영어 수업에서 힘들었던 발음이나 억양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만족해하시는 반면에 또 다른 선생님은 왜 EBS에서 만든 것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지 불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AI 펜톡이 외국 연수가 필요 없는 언어 학습과 피드백을 알 때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일부 교사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최근 태풍 흰난로로 인한 또 갑자기 원격 수업으로 또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배움의 상태가 언제든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겨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준비 없는 공교육의 단절은 보편교육의 치명타와 기초학력 미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미달 학생과 중위권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와 국가 차원의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의 그 학습 결손의 사정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정확한 평가와 함께 AI, 빅데이터, ICT,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생 개인 맞춤형 보정과 교수 학습을 개선하여 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 학력 부진 문제나 교육 격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이 다각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래 순서대로 김희상 교수님이랑 정영식 교수님이 풍창주력을 주는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발전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EBS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문만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학력 저하는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력 저하가 심화됐을 뿐입니다. 김혜상 교수님 발표 중에 한국 기초 수준 미달 비율이 2000년에 6%였던 것이 2015년에 14.5%로 OECD에서 가장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급증 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저하의 가장 문제의 심각성은 네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1수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2수준 기초학력 학생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3의 1수준과 2수준 비율이 수학 같은 경우는 44%, 영어는 36%, 국어는 26%로 상당히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기초학력 저하가 지역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2021년 동일조사에 따르면 음연 단위의 1수준과 2수준 비율이 수학 같은 경우는 58%, 영어는 50%, 수학은 33%로 상당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음연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이 결혼 회피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미국처럼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학력 보장 문제는 교육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 저하의 숨겨진 의미 부분입니다. 김상 교수님 그 발표 자료 중에 한국의 가정 배경 외학력 지수와 관련돼서도 2000년에 22%였던 것이 2015년에 42.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OECD에서 가장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의 영역이 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육 격차가 양극화 심화된 것으로 다른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 교육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중3, 중위권 비율이 14.9%포인트 감소하여 하위권으로 떨어진 만큼 최상위권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위권이 한 축은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한 축은 상위권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 사교육비 총액이 23.4조 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저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의 현실입니다. 기초학력 저하에서 숨겨진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교육의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가 계층 이동성을 높여서 사회 갈등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사회는 계급화되면서 사회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초학력 보장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학력 저하의 주범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점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초학력 저하의 주범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지적합니다. 일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독서량이 줄어들고 멀티태스킹이 보편화되면서 학습 몰입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OECD 모든 국가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확대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만 확대되고 있는 것. 이것은 스마트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정영식 교수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30개국 중에서 29위입니다. 74%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목적으로 ICT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AI는 거스릴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개발된 지도가 가능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개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EBS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 교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개발에 대한 학습 지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개발에 대한 학습 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고등학력, 우수학력 학생들까지 자기주도 학습하려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력이 전반적으로 신장할 수 있습니다. EBS는 현재 AI 학력 진단을 통해서 개인별 학력 수준을 체크하고 AI 추천 서비스를 통해 개인 맞춤 문항과 동영상 강의를 추천하여 학력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 중에 있습니다. 대략 초중고 93문항과 22만 개의 동영상 강의, 8만 개의 개념 클립, 15만 개의 교사 수업 자료 등을 이 AI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를 교사들이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체크하고 개발화된 학습 지도 도구로 활용하면
기초학력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AI 보조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EBS가 보도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초학력 취약한 학생들은 초등 저학년부터 학력 부진이 발생합니다.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문해력, 수해력 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BS는 문해력, 수해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왔습니다. EBS는 특히나 당신의 문해력 시리즈를 제작 방송하여 문해력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서 독서 문해력 신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문해력, 수해력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문해력, 수해력 시험 등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BS는 동영상 강의, 개념 클립 제작, 수준별 문학 및 수업 자료 개발 플랫폼 구축 운영까지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EBS 역량을 기초학력 보장에 적극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문명을 퇴치한 나라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미군정 조사 결과 문명률이 78%였습니다. 이것이 1958년 문명률이 4.1%로 떨어지고 1966년에는 1%로 떨어졌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도 학교 수업을 중단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록력과 비정규 예학을 통해서라도 문명을 퇴치하려는 정부의 노력, 그리고 한글이라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다시 대한민국 교육이 기초학력 저하라는 또 다른 문명 현상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업 성취 경험의 실패는 학생의 자기 혐오감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개발화된 지원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초중고 12년 동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된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교육 입국에 있었던 앞세대의 노력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교육단위가 최선을 다해야 할 거라 생각하고 EBS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 학습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데 EBS가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은 교육부 교육계보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저 제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발제자님들도 말씀 주셨고 패널 토론할 때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저하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처음에 김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가 어떻든지가 아니라 기초학력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것을 보정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문해력의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한 표현도 우리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이제 두 분 학부모 이제 그 NGO의 대표님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 대로 가치와 철학이 조금 다른 부분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학력을 바라보는 이런 스펙트럼 굉장히 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실제 기초학력이라는 게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데 있어서 다 동의를 하고 아이들에게 최소한 이것만큼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꾸 오늘 발제하실 때도 그렇고 토론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은 기초학력과 일반적인 학력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실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은 약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 분석 시스템은 실제 평가 기준 하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구성해서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이 아이의 기초학력 미도달이나 도달을 측정하고 미도달일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식으로 저희가 도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문제는 뭐냐면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으로 부재하다는 것. 각고의 노력을 해왔지만 아까 발제자분들께서 보여주셨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자기의 가치나 아니면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기초학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제정되고 올해 시행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르면 실제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교과를 기반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법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 23조에 의해서 교과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과목마다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 성취 기준을 다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어떻게 확보했느냐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것을 성취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성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기초학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취 기준을 써야 될 것인가? 우리 입법자가 생각한 것이 최소한의 성취 기준입니다. 그럼 성취 기준을 그러면은 지금 교육과정하고 별도로 이거 만들어서 현장에 주면 현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장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자가 의도한 대로 지금 당장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개발해서 준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분에 적용되는 24년부터는 굉장히 큰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기초학력의 정의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복잡하지만 교과 기준으로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고 교과 기준으로 드릴 때도 언제 드려야 되냐 생각하면 24년부터 드릴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의의 문제는 그 정도 하고요. 실제 이제 진단의 문제를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진단할 수 있고 지금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진단의 정교함도 굉장히 고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아까 정혜식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도 디지털 교사 통합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AI 엔진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4세대 나이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행태 정보, 역량 정보, 사회 경제적 배경 정보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이달에서 수업하고 있는 정보들도 다 이제 여기에 데이터로 쌓이게 되고 저희가 학업지도 평가도 지금 CBT지만 나중에는 문학 많은 정보를 축적해서 CAT로 고도화시킨다면 이 디지털 교사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다른 교정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정밀한 진단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 진단 체계에 의해서 선정될 겁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습 부진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들을 때 누가 부진화 되고 싶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초학력 보정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학습 부진하다라고 하면 나는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강민정 의원님께서 이 말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이시기도 합니다. 어떻든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 시행되고 있는 이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이 학습 부진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학습 부진이라는 것이 학습적 요인에서만 촉발되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영양 상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가정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ADHD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조금 더 특수하게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경계성 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읽기곤란을 겪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을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이제 좀 저보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웩슬러 지능 검사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야기하죠. 내 지능 지수가 얼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낙인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 간에 조금 정서적으로 안 좋은 교육적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정규 분포를 그러니까 우리 정규 분포를 가져가면 표준은 아니잖아요. 정규 분포를 가져가면 실제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구가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럼 되게 10% 넘는 아이들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될 텐데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느린 학습자를 도와줄 것인가?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나
과거 점수가 자율평가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떻든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선정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실 안에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교실 안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최고죠. 선생님이 이 모든 걸 짊어지고 교실문 닫고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요, 아이 한 번 더 수학 문제 푸는 거 봐주시고 와서 등 한번 두드려 주시고 영훈아 뭐하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이 이 아이의 학습 동기라든지 학습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국가의 몫이고요. 저희는 대표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1수업 2교사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인수학급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교육과정은 실제 난이도를 중위 수준에 맞춰서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야 실제 손해보는 게 좀 적을 수 있는데 하위권 학생들은 격차가 있어서 계속 결손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조금 협력 수업 교감 사제 같은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단일 요인에 의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양 상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학교 폭력을 겪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특수 선생님, 상담 선생님, 영양 선생님, 체육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제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한 약 6,000교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실화시키고 적어도 전체 초중학교 8,000교 넘는 초중학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 못하는 것들은 그러면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능적 측면이나 아니면 일기곤란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실과 학교와 사회가 같이 기초학력을 조금 돌보는 안전망을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요, 출생이나 성장 배경에 의해서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어요. 탈북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주 배경을 갖고 있어서 언어 때문에 인지적 능력하고 상관없이 기초학력을 겪는 학생도 있고, 또 우면 지역에서 실제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자원이 협소해서도 겪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실이 제일 중요하고, 실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짊어져야 될 몫이 제일 큰데 이 모든 짐을 다 지금 선생님한테 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큽니다. 학교를 돌아가 이제 학교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초학력 업무는 누가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학교에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받아서 맨 마지막에 오신 분들, 제일 어린 분들이 하십니다. 왜냐면 아무도 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이 엄청난 업무를 짊어지고 본연의 교육과정 운영하시면서 제대로 이런 걸 잘 해나가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이제 저희 정책관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에서 시작해서 선생님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가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단위학교를 준다 해도 결국은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의하고 선생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까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최근에 저거를 읽었을 때 저 정도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각종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기초학력을 바라보는 흐름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계획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이 듣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뜻깊은 것 같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질문을 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공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또 담당교원의 업무 부담들을 고려했을 때 이분들의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종합계획 발표 시에 많은 또 그 구체적인 답안들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그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좀 고려하셔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의 패널 토론을 들었는데 이 패널들께서 오늘 두 분 발제자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3분 정도 간략하게 제가 두 분 발제자에게 추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이장님. 네, 오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고요.
그 3분 주셨으니까 3분 맞추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되묻게 됐습니다. 그 기존의 시각이나 입장이나 주장의 차이가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본질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이들의 미래 중심, 아이들의 권익 보호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자 교육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심심한 사고에 저도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부활시키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 그 계약서건 아니면 복약 지도서건 그리고 그 학문적인 어떤 성취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 유산을 향유하는데도 그런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해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우리말로 된 시를 즐기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사을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소설을 향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EBS가 문해력과 관련된 노력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는 저도 미래인재 특별위원회를 위원하면서 네이버나 이런 큰 IT 회사들의 인재 담당 상무 오셔가지고 어떤 인재들을 자기들이 제일 원하는가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뽑아보니까 전산 코딩만 할 줄 아는 애들은 딴 걸 못해가지고 특히 협업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진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비전산 전공자들한테 코딩을 가르쳐서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런 캠프나 그런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특히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중등 학생들은 아마 일하는 가운데서도 본인의 업무와 AI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코딩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갖춘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은 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살아갈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선생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가 좀 최고의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영재교육 담당 교사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영재교육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발만 좀 하면 오히려 영재교육은 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재교육 하는 사람들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대우를 받고 있고 진짜로 아이들 동기부여도 안 돼 있고 정말로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교사들이 그게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식 교수님. 우선 방과후에도 고생하신 우리 김경수 선생님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은경 회장님의 깨알같은 지적사항 그리고 그 답변은 저도 꼭 그 답변을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미숙 대표님의 그 원고 내용은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배우고 싶고요. 이교본 부장님과 고영훈 과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즉흥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학력 격차가 갑자기 커지잖아요. 그게 이제 기초학력에도 그렇게 또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좀 어떻게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진짜 교사가 중요하죠. 특히 기초학력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학교 현장 우리 선생님들, 저도 이제 초등 교사 시절에 엄석대 같은 아이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정말 나의 한마디 아이들이 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만으로는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밤새야 돼요.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저는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만들어진 콘텐츠, 잘 만들어진 시스템만 있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 그 아이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콘텐츠 넣는다고 해서 재밌는 콘텐츠 넣으면 잠깐은 집중할지 모르지만 지속되지 않거든요. 기초학력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교사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가정 환경, 지역적인 환경, 학경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경우가 오히려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교사의 힘만으로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는 학교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기관 에듀테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이번에 기초학력의 개념에 성취기준 집어넣으셨는데요. 기초학력보장법에 이번에 기초소양이라는 말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어소양, 수리소양, 디지털 소양이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얘기하지 않고 학력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학력의 개념에도 디지털 소양이 포괄돼서 우리 학생들이 못 쓰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정말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